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은지 시사인 기자 다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여당의 서울 지역 판세 분석 결과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충격파가 뭐 여의도를 넘어서 보수 매체들의 전체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내년 총선 판세를 분석해봤더니 서울의 49개 의석 가운데 우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6곳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사무처가 이제 작성을 했다는데요. 우세, 경합 우세, 경합 열세 이렇게 이제 5개 단계로 나눴는데 그중에서 강남 갑을 병 지역구, 서초 갑을 지역구, 송파 을 지역구 6개만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었고 경합 우세까지 포함할 경우에 이제 강동 갑, 동작 을, 마포 갑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세와 경합 열세로 구분되는 지역만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참패할 때 서울 49개 중에서 8개 의석을 얻는데 그쳤는데 강북 지역에서 용산이 유일했고 나머지 7곳이 다 강남 3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유출된 그 판세 분석대로라면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의 수가 지난 총선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좀 그 위기감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조선일보가 여러 이제 취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도부 핵심 인사들 그리고 총선 기획단 위원들도 보고서를 열람을 했는데 보안을 이유로 이제 쉬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런 내부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게 더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는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이 보고서가 직접 신문 일면에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의 위기론이 그만큼 깊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김영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수포당의 총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수도권 포기당의 총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체제에 국민의당이 사실상 수도권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이제 고취시켰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오늘 데스크 김영 칼럼 제목이 뭐냐면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였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 그 지금 칼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당 지도부는 선긋기에 나서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는데 이만희 당 사무총장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약 2주 전쯤에 당 조직국에서 판세 초안으로 만들어 온 거다. 이건 이제 초안에 불과하다. 최악과 최선을 가정해서 작성했는데 최선은 너무 낙관적이라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최악도 사실은 제작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 뭐 지금 제작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BBS FM 라디오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여론조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보통 그냥 앉아가 정성적 분석을 합니다. 정량적 분석만 하면 이것보다 나쁩니다. 지금 정량적 분석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이 4곳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하는 지역 같은 경우도 정량적 분석으로는 진다. 근데 뭐 나경원 정도 되면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성적인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 경합 우세로 분류됐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량에서 이기는 데는 4곳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지 당 내부에서. 네, 사실 이게 기자님.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 여름에서부터 수도권 위기설 심평 변호사가 처음 먼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때도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심평 변호사가 이후에 이야기를 더하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멘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랬죠.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결별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그때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이 지금까지 또 혁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이야기 대부분 감으로라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후보자들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그렇죠. 본다면 충분히 지금 현역 의원들과 후보자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경합 우세 지역으로 그나마 꼽히는 마포갑에 이미 4명의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줄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마포갑은 심지어 현역 후보들, 현역 의원들끼리 지금 경쟁을 네, 하고 그렇죠. 있죠. 예. 최승재 의원 그리고 조정훈 의원 그리고는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이용호 의원 이러한 분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번 보고서가 나온 맥락을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김기현 체제가 공천에 들어가는 시기이거든요. 이 시기에서 이 보고서가 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줄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소위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 김기현 대표의 몫이냐. 용산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에 이 선정이 될 거냐. 이런 게 지금 사실은 당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가 언제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12월 중순이면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운다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중순이라고 해봤자 다음 주가 12월 중순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던 시기랑 비교해 보면 거의 뭐 한 달여 가까이 좀 빠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김기현 대표나 김기현 지도부가 이 시스템을 빨리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총선까지는 그대로 체제를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당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견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나온 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도 여당에게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수치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좀 불안을 좀 고증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각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여 이제 비슷한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다만 내년 총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꺾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1%로 과반을 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달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야당에 대한 지원 여론은 5%포인트가 올랐고요. 네. 여당에 대한 지원 여론은 5%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격차가 10%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 60대 이상에는 여당 승리,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 연령대 50대 이하에서는 전부 야당 승리에 이제 우세한 양상을 보였고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여당 승리 쪽에 이제 힘을 보탰는데 중도층에서 여당 승리가 26%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야당 승리 쪽에 60% 쪽에 이제 여론이 쏠렸고 무당층에서도 47%가 야당 승리를 원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뭐 오늘 그 조선일보의 일면에 나왔던 결과라든지 이런 정치적 맥락 속에서 뭐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사 개요 혹시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앞서서 말씀을 예, 하셨기 예, 때문에 예, 바로 예, 평가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쭉 내려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입장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에 대한 국민의힘의 두려움이 커 보이고요. 실제로 의원들이라든지 수도권 당협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부분들은 결국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거 판세를 바꾸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결국은 선거는 구도이고 인물 요소보다는 이 구도 안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 크잖아요. 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더 그 영향이 큽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있는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더욱더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양지라고 요새 말을 많이 하던데요. 꽃길, 네. 양지로 가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죠. 소위 강남 갑을병, 그다음에 서초 갑을, 송파을 이렇게 딱 6군데만 우세다라고 그 보도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산인해 미어 터지는 거죠. 뭐. 네, 이제 그리고 분당이라고 하는 곳 잘 보셔야 될 텐데 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 3명이나 거기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이제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분당에 몰려드는 사람 몇면을 보니 총선 이기기 힘들겠다라면서 전셋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부산 지역구 탈환해야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분당서 출마하겠다는 사람, 각종 혜택 다 누리고 뜬금없이 분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셋집 자기 집 얘기는 안철수, 부산 얘기는 박민식, 혜택 다 누렸다는 사람은 김은혜, 이렇게 세 분이네요. 딱 지칭한 게 그렇게 아마 보이는데. 한 지역구로 이해를 한다면 예. 이제 해석인데요. 김은혜 전 수석 그리고 여기 이제 박민식 장관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이영 전 장관 아직도 장관이신가요? 예. 네네네. 네, 아직 이영 청문회를 장관. 안 했으니까 그렇게 네네. 세 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해석입니다. 네, 예. 해석입니다. 저희들도 그 뭐 홍준표 시장의 머릿속까지 들어갔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 그렇게 지역에 보입니다. 지금 벌써 3명이 하마평을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여당 내의 이제 위기감을 또 한층 높이는 게 제가 이제 어제 통화했던 국민의힘 쪽의 한 그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 지역위원장인데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 이제 차출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유명한 차관급들, 뭐 장미란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재 영입이 된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의 지역구가 거론될 때도 주로 당이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받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거론이 된다. 네. 그만큼 그 지역에 다른 후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오죽했으면 장차관급들을 차출해서 보내야 될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직접 선거 뛸 준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몸에 와닿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출마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장미란 차관이나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기 시작한 지 5개월, 3개월밖에 안 된 분인데도 지금 갑자기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 힘들게 청문회를 통과하고 이제 겨우 이제 업무를 익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심지어 소위 말하는 이제 편한 지역구도 아닌 곳을 험지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쾌하고 썩 내키는 일일까 싶은 것이죠. 장미란 차관은 뭐 즉각 본인이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나도 신문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언론에서는 이영표 씨, 전 축구 선수 이영표 씨가 이미 검증을 마쳤다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참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데 자 오늘 이런 가운데 당 내부도 어제 장성철 소장이 소위 과거 장제원 등 윤핵관과 대통령 사이에서 대통령이 아쉬운 처지가 됐다 지금은 요렇게까지 분석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김기현, 인요한 두 사람을 불러서 오찬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공개 오찬을 가졌는데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고 이제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이제 초청을 했고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하고 만나는 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격려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당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봉합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혁신이 조기 해산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빈손 혁신위의 책임은 혁신위를 발족시킨 김 대표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책임론을 거론을 했고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될 차례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을 물었더니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의원, 성일종 의원 같은 사람들도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서 뭔가 좀 이제 과감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도대체 물론 윤심이 당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전제로 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러하니까 그렇게들 보니까 윤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소위 우리 김은지 기자가 얘기했던 이용 바로미터. 네. 이거는 분명히 김기현 체제에 옹호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김기현 체제에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이고 그 나머지 의원들이 조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천의 그립,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윤심도 아니고 본인의 다음 선거이거든요. 네. 그 선거의 첫 단계가 공천을 받는 것이고 공천 이후에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공천의 칼자를 누가 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더욱더 이 목소리를 내는 그 밖의 의원들은 사실상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소위 흔히 다운표 쳐서 시끄러운 소수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이지 말하지 않는 다수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 개혁과 혁신에 아주 힘을 쓰고 있는 것들은 있지만 상황상 그렇게 점점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이제 최재형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나 김미애 의원 이렇게 이제 성토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이제 기자들이 모 친윤계 의원한테 이제 물어봤더라고요. 네. 의총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물어봤는데 어차피 뭐 공천 상당히 힘드신 분들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분들이 공천이 어려운 분들이다라는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당 내부의 상당수는 이미 김기현 체제 쪽에 이제 힘을 쉽게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니냐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사검증 시즌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아마 예산 통과하고 나면 인사검증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사실 이 시즌이 아니어야 되는데 시즌이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된 것이죠. 사실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시점이죠. 상황이거든요. 아니, 총선 앞두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는 정부 여당은 정말 피하고 싶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시즌이 됐어요. 장관들 다 차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에. 그러다 보니까 의혹 제기도 한꺼번에 쏟아지는데요. 오늘만 일단 제가 확인한 게 3건이었습니다. 해양사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전 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이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던 거, 그리고 1999년에는 폭력행위 관련해, 그러니까 폭력 전과로 30만 원 처분을 받았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강도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고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가의 세금 체납 의혹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은평구의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2021년에 압류 설정을 했다가 다음 해에 해제된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도 이제 작년에 냈어야 되는데 지각 납부, 그러니까 후보 지명이 된 뒤에야 작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라는 이제 얘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계속 논란이 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60대인 현재 받았던 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게 이제 다시금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인사검증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무부가 가져가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이슈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인사검증을 정말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검증 없이 무조건 임명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본인은 점점 더 정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다 그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검증을 법무부로 가져가면서는. 근데 이제 뭐 자기는 정보 전달만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권한과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네, 인사정보 뭐가 맞는 관리단. 얘기인지 예. 인사정보관리단에 참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민 작가,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